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성화가 그리스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 봉송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화는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올림픽 분위기는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냉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이런 냉담함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겪은 직후 치러지는 올림픽이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주의 확산에 따라서 관심사가 한 곳에 모이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적 관심사에 의해 올림픽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올림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관심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최소한 각자가 노력은 해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두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이 국정원에서 40억 원이 될지 더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수십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상납받았다는 것이죠. 네. 뇌물로 받았다는 것인데 예. 이제 그 뇌물 혐의 입증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은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그 1억 원씩을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그 돌아가면서 받아온 것과는 그 따로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그 용돈을 또 받아왔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좀 했다고 그러네요. 예. 매달 한 1,000만 원씩 받아왔다고 그럽니다. 용돈을요? 그렇죠. 이제 그 말이 용돈인데 이제 따로 1,000만 원씩 따로 받아가지고 썼다는 거니까요. 네. 용돈치고는 좀 규모가 좀 크긴 한데 또 청와대에 계신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였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겠죠. 지난해 7월 이 국정농단 사태의 그 일각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자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또 그 상납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은 그 정호성 전 그 비서관까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 인사였던 이들 3명이 2014년 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 강남에 기준 시가 9억 원대 그 아파트를 한 채씩 일제히 좀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게 국정원 자금이 혹시 쓰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9억 원대라는 게 공시지가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는 한 3, 4억 원 넘어간다고 봐야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이 받은 국정원의 돈, 정례적으로 받은 돈이죠. 네. 이 돈하고 조윤선 현기환 전 정수석이 받았다는 돈의 출처나 성격이 뭐 또 다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이게 그 이재만 안봉근은 그 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윤선 현기환은 수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으면 이 급이 다른데. 네. 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돈의 성격은 또 완전히 거꾸로 급이 다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그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그 출처는 이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정원 차원에서 이제 전달이 된 것인데 이 조윤선 현기환 전 그 정무수석이 그 매달 500만 원씩 전달된 것은 이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자신의 특수활동비에서 그 따로 떼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이 하기도 했고요. 추명호 전 국장이 사람을 시켜서 전달도 했다고 그러죠. 이 검찰은 그 추명호 전 국장이 이른바 그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들 그 정무수석들을 그 따로 챙긴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구속영장을 그 재청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액수도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용돈 액수도. 예. 네, 한 달에 1억 원씩 준 거하고 이제 500만 원씩인데 아까 안봉근 전 비서관은 1,000만 원씩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절반씩 받았다는 거죠. 진짜 문고리니까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권력의 급이 그 정도 차이가 네. 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개헌 문제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26일 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그 지방 분권 중심의 그 개헌을 내년 그 지방선거 때 같이 해야 한다고 그 강조한 데 이어서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도 역시 그 같은 뜻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권력구조 그 개편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에서 좀 개헌 논의가 지금 그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약 국회가 제때 그 개헌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그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분명히 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죠. 예. 개헌 발의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그 찬성으로 발의를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가 네,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의 그 주된 방향으로는 이 국민 기본권 확대 그리고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권 강화를 이제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힘든 게 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이 각 당의 생각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예. 논의가 지금 교차 상태에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예. 이거는 이제 그 여권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대통령과 그 국무총리의 권한을 좀 외치와 내치로 좀 나누고 국무총리는 국회에 선출하자. 이런 그 이원 집정부제로 하자. 이게 이제 그 야권 일각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권도 또 생각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게 좀 그 말하자면 수렴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건데 문 대통령은 일단 그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국회에서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국회의 몫으로 좀 남겼다고 봐야 되겠죠. 국회가 이 문제 매듭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본권 확대와 그 지방분권 중심으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필요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개헌과 함께 문 대통령은 이 국민의 그 정치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그 개편도 여야 합의로 그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그 개편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한 것인데 이 선거구제 그 개편 언급에 이어서 이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그 공론조사를 통해서 그 해법을 모색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회적인 바와 그 대타협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점도 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개헌 추진 정치권에서 사람 내보면 이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또 도입을 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추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그 할 때 공론화 이 위원회 조직했던 게 몽골입니다. 몽골. 2016년에 몽골이 개헌 문제 가지고 공론화를 이 공론조사를 했던 지난해 그랬던 거네요. 예, 예. 네. 2015년은 몽골이 울란바토르. 그게 또 공론위원회가 몽골이 아주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2015년은 울란바토르에 지하철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학교 난방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또 공론화위원회를 했고요. 네. 자,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번 한 주가 여러 가지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홍준표 대표 언행을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그럴 네. 것 같은 방향에 좀 더 무게가 실리기는 하는데요. 어제 그 최고위원들과의 그 오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그 당내 문제는 최고위원들과 그 좀 협의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일 최고위원회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의 제명권을 굳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풀이가 나왔는데 그러나 어제 저녁 그 초선 의원들과 이제 만찬을 가졌거든요. 지금 네, 홍준표 대표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최고위원회 연기는 없다. 당내 문제에 그 묶여 있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3일 최고위원회에서 그 박 전 대통령 그 제명권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제 오늘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탈당 여부는 5일 의원총회 이후에 결정할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이죠. 네, 바른정당은 어제 그 의원총회도 갔고 만찬도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통합파와 그 자강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하죠. 김무성 의원 어제 이제 그 만찬이 끝난 뒤에 이 전당대회 기차가 출발을 했으니 이제 멈추기 전에는 그 방법이 없다. 5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5일 다시 이제 의원총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내일 자유한국당의 그 최고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뭐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놓고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국민의당도 어제 그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네. 어제 이제 이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그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인 그 산자위 소속 의원들 의견이 좀 갈렸다고 그럽니다. 안철수 대표나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이 지도부는 홍종학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강경 입장인 반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마 그 국회 상임위원회 가장 이름이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속 의원들은 이 지도부의 그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요구가 좀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그 신중론을 펴면서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지금 아무튼 청와대와 그 여권에서는 이 홍종학 후보자 적극 방어에 나섰죠.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직접 물어보죠. 뭐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아 그런가요? 네, 강경파라고 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종학 후보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입장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리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언론적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여튼 언론적으로 정의, 평등, 공정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사람 중심 경제 다 듣기에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강론에 있어서 전혀 야당과 국회와 협의도 없고 소통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언론적인 인식은 같을지 몰라도 추진하는 방향이나 어떤 그 정책은 저희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소통이 없고 협의가 없다. 이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세상 일이라는 것은 언론적인 인식도 정확해야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도 또 정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적인 인식이야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현실이 어렵다. 한반도에 모든 것은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또 언론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거죠. 그것을 야당이나 국회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공감도 속에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그 인식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본인의 연설하면서 국회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본회의장 퇴장 전에 각 당 지도부 의원들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스처는 결국 이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협조를 좀 해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협조라는 게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게 협조고 협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도 야당 당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협치를 이야기했어요. 어제도 또 본회의장 다 돌면서 악수하고 갔어요. 그럼 전부 보여주기식이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국회는 이렇게 따라주라. 야당도 이렇게 따라주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결정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런 데 대해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지금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선이니까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악이니까 무조건 돕기만 하면 된다. 이런 독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사람 중심 경제 이거 강조하면서 올해보다 예산이 7.1% 증가한 그런 예산안을 내놨죠.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원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양극화,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 IMF 이후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것은 다 똑같은 그런 문제인식에 우리가 동의한다고요. 동의하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우리 경제도 적어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가 아닙니까? 대단히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어요. 이것을 한 방에 풀어갈 묘수는 없습니다. 정말 수년 동안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 국민적인 의견을 들어가면서 풀어가야 될 것들인데 그냥 너무 쉽게 툭툭툭 던져놨는데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죠. 최저임금 인상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지만 전환됐습니까? 인천공항공사 찾아가서 했지만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지만은 금년에 인천공항공사에서 4,000명 가까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7.1% 증가 수준 이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견딜만 하고 받아들일 만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론 그것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정도의 것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특히 내년 1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많은 것은 아닌 것이고요. 결국은 국정 전반의 어떤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저는 그런 행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연설 중에서 이른바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 이 운전대를 잡고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다시 등장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이 배경부터 아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얼마나 만나서 설득을 했던지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신뢰하고 그래 한반도 문제는 당신이 다 해도 되겠다 나는 조수석에 앉을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그렇게 숱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신뢰가 형성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래 내가 너한테 한반도 운전대를 맡길게 그런 상황이냐고요. 그랬는데 과연 그다음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국민들한테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데서 최고 통치권가 그렇게 말하는 데서 국민들은 이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불안하고 무기력함을 국민들이야말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김정은한테 답전을 했는데 이 새로운 정세 하에 이 관계 발전,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 발전을 추동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우리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북한과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이렇게 이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에 이 영향력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말씀하시죠 뭐.
네. 중국은 북한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설령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우리도 결코 북한을 어떤 체제를 부정한다거나 북한의 생존을 부정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은 안 되겠다. 중국도 그것은 동의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런데 실은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저질렀는데 결국은 중국이 제재를 한 것은 남한이었단 말이죠. 우리에 대해서 사드를 핑계로 해서 경제 제재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나 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외교안보의 현실을 냉혹하게 인식하고 중국에게 어떤 카드를 가지고서 중국을 압박을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처럼 무슨 전술핵 배치를 당장 배치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국이 그렇게 뭐하면 남한으로서도 뭔가 자구수단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는 것을 조건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국정연설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고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국정을 여야가 모여서 협의하자고 하는데 그걸 국회나 야당이 어떻게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국정 상설 협의체도 정부가 다 결정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냥 이거 입법해달라, 저거 예산 뒷받침해달라 그런 식의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이미 다 던져놨어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여러 가지 확장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지역만 이런 것들 말이죠.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요,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2018년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2% 744조인데 무려 2060년이 되면요. 이제 50년이 지나면 42년이 지나면 1경 5,500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부담으로 돌아갈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이례적인 것으로 그것도 국회와도 야당과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양식 있는 국민들이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연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인사청문회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요. 네. 이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요. 물론 이진성 소장 후보자는 인준청문회죠. 자, 홍정학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는 홍정학 후보자는 세금에 있어서는 절세를 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완전히 말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무슨 장관제의 받으면은 안 할 거냐라고 기자들한테 묻기는 하고 말이죠. 기자들이 쓴 대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건 정말 이중인격자고요. 그리고 이런 위선의 극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어떤 무슨 인생을 산 것처럼 해놓고 나서 자기 자신은 정말 속물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직, 그것도 중소 벤처기업을 총괄하는 그런 수장으로서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요. 네?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것은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란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는 불법이 없다. 예? 아, 장모가 주는데 안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불법이 없다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불법이 없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예? 그러나 공직, 그것도 중소벤처기업을 총괄할 수장으로서의 자리에 오를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철학, 소신,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런 것들을 그 정도 가진 뭔가 국민들을 끌어가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이 공직자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고 말은 자기는 서울대 삼수사수에서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제자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 얼마나 모순이고 위선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일이 많아요. 이 청문회도 있고 인사청문회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바른정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진로에 대한 경론을 이어갔습니다만 결국 통합파와 장악파 사이의 간극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 열흘 후면은 바른정당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장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결정지을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탈당을 결행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자강파들의 입장 좀 어떨지 궁금하시죠? 직접 입장 들어보죠. 바른정당의 진수희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요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파들은 거의 탈당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숫자가 지금 탈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정작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몇 명이 오는가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 말씀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 통합 어쩌고 이거보다는 바른정당이 한 명이라도 이탈해서 깨지는 거가 목적인 것 같아요. 원내 교섭단체가 일단 안 되는 거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들 얘기를 하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한 7명이나 5명이 간다 하더라도 제1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120석이 넘어서 이 국회 선진화법상으로 단독으로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반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저러는 거는 무슨 보수 통합하겠다는 선의나 무슨 순수한 의지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요즘 하는 말로 선의라는 건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탈당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워낙에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통합파들은 왜 그렇게 탈당해서 글로 가려고 그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지금 그분들이 보수 통합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그 자유한국당 바꿔보자, 홍준표 대표한테 힘 실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유한국당이 내부로부터 그런 식의 개혁이 할 거라면 저는 지난해 말에 이렇게 분당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지난해 말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일이 힘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결국 거기 들어가봤자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 사당화하는데
홍 대표 도우미 역할밖에 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이해를 아무리 역지사지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요, 지금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청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친박 청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바른정당을 어쨌든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네네. 저는 그 후자에 동의합니다. 근데 친박 청산이, 이런 식으로 한 3명 정도를 탈당을 시키게 되면은 그게 제스처라 하더라도 자강파 입장에서 볼 땐 그다지 할 말이 많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그 상징적인 분들이 정리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당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 당에 거의 몇 년인가 20년 이상 몸담아 봤는데 예. 그 오랜 그 보수 정당의 맥을 이어오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있어요. 네. 그 문화가 지금 상징적인 분들 몇 명 정리한다 그래서 그 문화가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당하고 통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거는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시동을 걸어서 이제 과속 페달을 밟다가 지금 사고가 난 형국인데요. 네. 그 국민의당하고의 연대든 통합이든 그것도 굉장히 넘어야 될 고비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제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서요. 자, 네. 몇 사람이 탈당을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내교섭단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원내교섭단체 무너진 정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생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는 또 많이들 봐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을 건데. 예. 그리고 저희도 사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감도 없진 않아요. 예. 없진 않은데 우리가 지난해 말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분당에서 나올 때 모르겠어요. 최소한 지금 바른정당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 길이 쉽거나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그때 대단한 각오로 우리가 창당을 했고요. 지금도 그걸 한번 지켜보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해요. 우리 신 교수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보수 진영에서 이 정도의 그 개혁이나 혁신의 계기가 마련된 것도 너무나 이제 흔치 않은 소중한 기회고요. 네. 저희 바른정당은 지난 그 대선에 물론 대선에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미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우리 손으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워낙에 강해서요. 예. 물론 교섭단체 깨지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다른 돌파구를 우리 스스로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비록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다른 당에 비해서 열성적인 당원들이 계세요. 당원들도 있고 또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믿고 가다 보면 저는 돌파구가 분명히 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합칠 게 아니고 따로 각자의 위치에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 상징적인 분들 정리하시고 예. 또 계속 그 개혁 혁신을 좀 하도록 바른정당이 밖에서 푸시를 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개혁이나 혁신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애초에 플랜대로 혁신을 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저는 어느 지점에서 만나지는 때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국민들도 동의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만나질 때가 오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저 자유한국당에 변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합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되면 보수의 미래는 영영 더 없어진다, 멀어져 간다. 아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수희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 네. 국민의당하고 뭐 통합하는 거는 좀 턱도 없는 소리고 네.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이 좀 나중에 이게 많이 바뀌고 체질이 개선된 다음에는 나중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니요. 국민의당하고의 통합도 네. 턱도 없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예. 아니고요. 예. 국민의당을 이렇게 쭉 그 대선 전후 지금까지 지켜보면 거기에 일부 몇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대다수는 이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각자가 그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입법도 내놓고 국회를 통해서 공조도 하고 뭐 정책 연대할 게 있으면 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굳이 어느 지점이 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당을 달리하면서 하기보다는 한번 합치면 어떻겠냐라는 게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끄덕끄덕하는 그런 지점이 올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꼭 아까 얘기했던 이 야당 진영의 예. 개편 방향이 꼭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만이 아니고 이쪽 국민의당에도 우리랑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야당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독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각자 이렇게 견제를 하지만 어느 지점이나 어느 시점이 돼서 굳이 달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같이 목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굳이 우리가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고, 바른정당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우리는 끝까지 쇄국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든 다 열려 있다. 어느 한 당하고만 그 통합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승민 의원과 좀 이제 이 궤도를 좀 달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달리하면서 통합전당대회라는 네. 얘기도 하고 있고, 김세연 의원도 뭐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상태로서는 다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요. 네. 통합전대라는 거는 통합을 네. 전제로 방법론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통합전대라는 것도 지금 즉시 자유한국당에 어떤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 제시 없이 그냥 통합전대 하자는 건데, 그러면 바로 즉시 통합을 염두에 둔 건데요. 예.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당 이름 바뀐 거 말고는 그렇게 바뀐 게 없고, 게다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은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시끄러운 당하고 지금 뭐 통합전대든 뭐가 됐든 예. 지금 당장 합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고 오히려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퇴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생각을 해서 남지사나 김세현 의장이 입장을 그렇게 조금씩 바꾸는 알겠습니다.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진수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